오늘 국내 신규 발생 환자 규모가 434명입니다. 이번 수도권 유행 과정에서 최대 규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의 진정세를 이어나가고 또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거리두기 노력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재판부에 공정이 정당한 처벌을 실시하기 위하여 위조 자료를 제출에 따른 보도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채권자는 시원샘물을 이석중이라는 사람한테 가서 시원샘물을 사왔다 올 저희는 살고 싶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저희도 이 나라의 국민입니다. 코인 노래방 업주도 국민입니다. 생존권을 보장하게 해주십시오. 서울 신촌에서 코인 노래방 두 곳을 운영하던 박 씨. 코로나19로 인한 적자를 견디다 못해 노래방 한 곳을 잦은 폐업했습니다. 현수막은 혹시 직접 제작하신 건가요? 네. 어떻게 이걸 제작하실 생각을 하셨는지. 망했는데 저희가 잘못해서 망한 게 아니고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그냥 두기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알리고 싶은 마음에 그냥 써서 붙여왔어요. 박 씨를 따라 노래방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4월 달부터는 정말 힘들었어요. 매출이 거의 한 30% 정도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돈이 다 떨어졌어요. 4월 달부터는. 집합명령 금지가 5월 22일 날 내려지면서 아예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됐어요. 근데 약 50일인데 그러면 2달 가까운 시간이잖아요. 2달 가까운 시간 동안 뭐 월세, 전기세, 보험료, 저작권료, 뭐 인증비 너무 많은 돈이 그냥 계속 뭐 벌어가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고 계속 그렇게 나가고 있었고 그런 상태로 있다가 50일 만에 다시 풀렸고 방역 열심히 하면서 다시 또 영업을 재개하려고 했는데 장사가 너무 안 됐어요. 근데 장사가 안 돼도 괜찮았어요. 돈이 있어서 괜찮은 게 아니라 오늘은 비가 많이 와서 장사가 안 된 거야. 내일 모레부터는 비 안 온다니까 그때 나아지겠지? 오늘은 어제보다 10,000원 더 팔았어. 내일은 또 10,000원 더 올라갈 거야. 이런 희망이 있었어요. 그러나 8월 중순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크게 늘면서 집합금지 명령 대상이 된 노래방은 다시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결국 코인 노래방을 폐업했습니다. 수입은 전혀 없지만 노래방 가게가 내년 6월까지 계약이라 임대료와 기타 비용 등 매달 5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지금 보증금에서 월세를 이제 계속 마이너스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제 계산으로는 그 월세를 다 제해도 내년 6월 달까지 있으려면은 1,000만 원 이상 되는 돈이 더 들어가야 돼요, 월세로. 그리고 여기를 다 시설을 나갈 때 철거를 해줘야 되는데 철거 비용도 1,000만 원 이상 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뉴스 이렇게 보면 가게 빼고 나가는 장면들 망해서 가게 빼고 나가는 장면들 나오잖아요. 뭐 부러워요. 저 사람은 저 가게 뺐구나. 저는 내년 6월 달까지 어떻게 뺄 수도 없는 상황인데 저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한 잘못밖에 없는데 저희가 문 닫아야 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속상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실례합니다. 예. 박 씨의 근심은 어머니가 운영하는 수유동에 있는 코인 노래방에까지 이어집니다. 박 씨는 부모님 노후 생활을 위해 어머니께 노래방 운영을 권유했습니다. 어머니의 노래방 역시 현재 문을 닫은 상태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집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매달 임대료와 각종 비용, 은행 이자까지 물고 있습니다. 집 담보로 해가지고서는 지금 4억을 받았는데 4억에 대해서 이렇게 갚아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한 달에 250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갚아가는 거를 당분간은 못하고 이자만 내겠다고 하자.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은행에서는 그렇게 안 봐주죠. 자기네 받은 그 순서대로 계속 넣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길이 없어요. 우리가 좀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게 아니라 열심히 정말 일하고 싶고 새벽부터 나와서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고 그냥 이렇게 막혀져 있으니 손 놓고 갈 데도 없고 그냥 집에서 그냥 앉아서 그냥 이 고통을 갖다가 그냥 계속 되뇌이고 새기고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래 있으니까 뭐 이게 견딜 수가 없어요 아주. 지난 8월엔 60대 자매가 안양에서 노래주점을 운영하다 코로나19로 영업이 중단되자 빚 문제로 극단적 선택을 해 한 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늦은 밤 서울 동대문 의류 도매 상가. 한때 중국인들과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의류상들로 차로가 꽉 막힐 정도로 붐빈 곳이었지만 지금은 한산하기 그지없습니다. 상가 안은 더욱 썰렁합니다. 손님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곳곳에 상점이 철수한 공실이 쉽게 눈에 띕니다. 상품이 인기가 많아 손님으로 붐볐던 한 의류 상점을 찾았습니다. 매출이 작년 대비 뭐 한 30%? 네, 지금 그러니까 이번 달 들어서는 거의 30%도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가게 안에는 제때 팔리지 못한 옷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정 수량을 만들어내면은 그때그때 판매가 안 되니까 다 이렇게 재고로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진짜 부담이 몇 배가 되는 거예요. 월세도 내야 되지만 옷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비용이 다 선불로 들어가거든요. 선불로 예를 들어서 원단 값을 내야지 원단이 투입이 되고 공장에서 이제 옷을 만들면은 그런 공임을 저희는 다 선불을 주고 옷을 만들어내는데 하루 종일 있어도 다니는 사람이 사입 삼촌들, 택배 직원들, 그다음에 여기 종사하시는 직원들 이렇게밖에 없어요. 손님이 어제 같은 경우에 저희가 8시 10분에 오픈해서 새벽 5시에 문을 닫는데요. 손님이 한 사람도 안 들어왔어요. 상인 회원들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9월, 10월, 11월 초까지 장사가 전체 매출의 한 60% 이상 차지합니다. 1년 매출에. 그걸 못하면 장사 의미가 없는 거죠. 이제. 저희 여기 점포 한 군데 다니는 식구들이 엄청 많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인원들이 디자이너도 있고 공제 공장, 원단 공장, 원단 부자재 되고 해서 다 검은주점 몇 개 있거든요.
원단 가공과 염색 업체들이 몰려있는 수도권의 한 공단입니다. 사양산업이라고는 하지만 중국 등에 비해 품질 경쟁력이 있어 꾸준히 수출을 해왔던 곳입니다. 이 지역이 염색단지인데 거의 오다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코로나 이후 지금 거의 스톱 상태니까. 원단 가공업체들에게 생산 주문이 크게 떨어지면서 공장이 썰렁한 모습입니다. 주야간도 했었는데 야간은 고사하고 8시간도 안 돌아가는 데가 많거든요. 예전 같으면 7시 되면 그냥 주야간자 해가지고 뭐 그냥 퇴근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차가 막혀서 지금은 그런 현상 전혀 없습니다. 그냥 5시 이후 되면은 다 비어요. 일은 한 30-40%로 떨어졌고요. 네. 그 임금은 뭐 그래도 좀 보존을 받아서 고용유지 받아서 한 3분의 2 정도를 유지는 하고는 있어요. 다른 섬유 공장은 아예 직원들을 쉬게 하고 있었습니다. 맨날 5일 근무했는데 뭐 6일 근무하고 5일 근무하는데 그게 안 되고 4일 근무하고 막 격주를 쉬고 막 이러니까 요즘에는 뭐 일이 없으니까 일이 없잖아요. 이게 수출 때문에? 수출도 없고 내수도 없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시화공단의 자동차 부품 중소업체는 2천여 개. 회사 직원들을 책임져야 하는 사장의 고충은 더욱 큽니다. 이 시야공단의 50-60%가 이 작은 회사들인데 자영업자나 뭐 이런 제조업체 조그만 데는 거의 일을 안 하고 있다고 봐야죠. 거래처들 여러 군데서 일을 해도 결제를 못 받으니까 자금이 회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계속 버티기 작전으로 지금 수개월 동안 지금 계속 버티는 식으로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데 지금은 진짜 힘들어요. 오늘도 아침에 저 거래처 이제 납품 갔다 오면서 임대료 3개월을 못 내가지고 그런데다가 원청에서는 현금 결제를 해주는데 어음 결제를 다시 시작한 거야. 3개월짜리, 막 6개월짜리. 버티죠. 버티기. 내가 일을 하고 그 다음 달에 결제를 받으면 버티지. 이 어떻든 간에 임대료라도 낼 수 있으니까. 근데 직원들 일 시켜갖고 임대료 일하면은 결제를 못 받으니까 내 돈으로 직원들 다시 월급 줘야 되고 내 돈으로 다시 임대료 줘야 되고 전기세도 줘야 되고 기계값 리스비는 또 한 달 안 내면 기계를 닦아버리니까. 수도권에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면서 8월 말 거리두기 2.5단계가 처음으로 시행됐습니다. 일상은 급격히 멈춰섰습니다. 일요일 낮 고속도로 휴게소를 찾는 사람들은 평소 휴일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휴게소 식당은 텅 비었습니다. 도심에선 식당 등의 밤 9시 이후 영업이 제한되자 많은 시민들이 공원으로 몰려들기도 했습니다. 아슬아슬하지만 거리두기는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2.5단계가) 시행된 첫 주 서울의 명동거리. 저녁 8시가 되기 전 거리는 온통 적막합니다. 이 골목에 자리한 상점들은 24시간 편의점을 제외하곤 아예 일찍 문을 닫고 있습니다.
휴업을 하거나 아예 폐업을 한 가게들도 많습니다. 밤 9시 전인데도 식당엔 손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밤 9시가 가까워지자 테이블을 정리하는 식당. 8월 말부터 2주간 수도권의 밤거리 풍경이었습니다. 일찍 마치시는 거네요? 행정명령인지라 저희도 따라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럼 어떠세요? 많이 힘들죠. 많이 힘들고 앞으로 지금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지 생각하기조차 좀 힘드네요. 몇 시에 가게 문을 여셨어요? 오늘 오후 4시에 열었습니다. 예. 그 손님 몇 분 받으셨어요? 손님 지금 한 테이블 받고 포장 손님 하나 받고 지금 마감한 상태예요. 거의 지금 어제 비교했을 때 손실은 거의 70%에서 80% 이상 손실을 봤다고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툭 떨어진 거예요? 거의 뭐 장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저 입장에서는 5시간 내외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서 제가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시간적 제한이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재택근무가 늘자 시내 중심지 빌딩 안에 있는 한 식당엔 낮에도 손님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테이블 몇 개 줄인 거예요? 줄인 거는 한 4개 정도 줄였고요. 지금 그 테이블 몇 개 빼가지고 띄엄띄엄 놨고요. 지금 신메뉴도 많이 만들었고 오히려 메뉴 가격도 낮췄어요. 낮췄는데도 오히려 이제 고객들 맛이나 뭐 품질이나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면은 그걸 해소하면 되는데 맛과 서비스와 품질을 보여줄 수 있는 고객들조차 안 오시니까 그런 부분이 참 어려움이 있죠. PC방을 운영하는 최한수 씨가 텅 빈 PC방 안에서 컴퓨터와 헤드셋 등을 소독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2.5단계 기간이라 PC방 문을 닫았지만 답답한 마음에 가게를 찾았습니다. 매일매일 마이너스가 쌓이는 거잖아요. 그럼요. 심적 부담이 굉장히 크시겠어요. 집에 가면 잠이 안 오죠, 저희들. 잠에 들어가지도 않고 잠에 오지도 않는 상태에서 그냥 바깥에 나가면 좀 먼 산만 바라보고 그러고 있으니까. 매장 와보면 한숨만 나오고 매장 문 앞에 가 서 있으면은 손님들이 문 열었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아닙니다. 아직 문 여는 게 아니라 안에 매장 안에 공기순환 좀 시키려고 왔습니다. 곰팡이가 하도 쓸어서 뭐 그렇게만 얘기하면 손님들이 오히려 힘내시라고 그렇게 하고 다시 가더네요. 그러니까. 거리두기 2.5단계 첫날 전국의 음식점 매출액은 38%가 줄었습니다. 9월 첫 주에는 28%가 감소했습니다. 철도 이용객들은 일요일엔 무려 82%, 9월 첫 주엔 평소의 절반으로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9월) 둘째 주부터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100명대를 유지하자 9월 14일부터 거리두기가 2단계로 조정됐습니다. 문을 다시 연 PC방을 찾았습니다. 감개무량할 정도로 너무나 감사하고
이렇게 다시 PC방의 문을 열고 오는 손님들 보니까 너무나 반갑더라고요. 이게 거의 한 달이 다 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손님 보니까 너무 진짜 반가워서 어저께는 인증샷 찍자고 손님들 보고 막 그랬을 정도였거든요. PC방 손님들은 모두 한 칸 이상씩 뛰어앉기를 하고 있습니다. PC방 사장은 영업 재개 허가를 반가워하면서도 현재의 정부 지침으로는 수익을 낼 수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정부에서 내려준 지침은 매장 내 흡연실 사용 금지, 또 안에서 먹거리 판매 섭취 및 금지, 판매도 금지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PC 요금을 싸게 받다 보니 먹거리를 요금을 그걸로 부가 수익을 창출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그 손님들을 갖고 열어도 수익은 안 난다고 봐요, 솔직히.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된 14일. 밤 9시가 넘어 서울 홍대 거리를 찾았습니다. 거리는 한층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홍대 앞에서 19년째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옥순 사장은 2.5단계 때는 하루에 손님을 한 명도 못 받은 적이 있다고 토로합니다. 19년 동안 한 번도 손님을 안 받고 들어간 적은 없었어요. 근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한 3일 정도 한 팀도 못 받고 집에 들어갔어요. 오늘은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아직은 멀었는데 그래도 일단 우리는 새벽 4시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초저녁에 안 되면 또 새벽 4시까지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2차로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희망을 가지고 장사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2.5단계 2주 동안 어떠셨어요? 거의 9시 이후에는 사람이 없으니까 8시 되면 사람 끊기고, 그 전부터 사람이 끊기고. 근데 2단계로 내려갔으니까 그래도 좀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고. 그러면 좀 홍대 거리가 좀 더 그러면 젊은 친구들이 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정부는 9월 긴급하게 민생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기존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의 지원 자금에 더해 4차 추경안에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예산 7조 8천억 원을 추가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눈보라가 막 몰아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같이 이제 막 그 경제 환경이 급변할 때는 사람에 대한 지원이 더 중요해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술 같은 거를 또 새로 습득을 하고 직업 훈련, 재교육 이런 쪽을 좀 활성화시켜 가지고 좀 더 유연하게 이제 살 길을 찾게 이렇게 도와주고요. 업체들 같은 경우도 이제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큰 충격 없이 할 수 있는 이런 좀 지원 장치들 이런 것들을 갖추는 게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더 중요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부의 재정 지원이 경제 활성화에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코로나가 없었다면은 문제가 없었던 자영업자를 먼저 도와줘야 되고, 우리가 경제 활동을 못하는 이유는 결국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건데, 아무리 정부가 경제 활성화 대책을 일반적인 대책을 내놓는다고 해서 갑자기 경제 활성화가 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현 상황에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주 필요하거나 꼭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약간 그 재정을 약간 좀 아껴놓은 다음에 오히려 코로나가 이제 끝날 때쯤에 경기 활성화를 대대적으로 하면은 그때는 훨씬 더 효과적일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좀 코로나에 많이 집중을 하는 것도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9월 발표한 방역보강 예산은 예비비 6천억 원으로 전체 긴급지원 예산의 20분의 1 수준입니다.
8월부터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이 늘면서 누적 중증 환자가 증가했습니다. 수도권의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은 9월 17일 기준으로 311개, 즉시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가용 병상은 7개뿐이었습니다. (60대) 이상 기저질환 중환자를 치료할 병상과 의료 인력 확보가 시급합니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모두 600여 개의 신종 전염병 중환자 치료 병상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병동 전체를 중환자가 입원하는 병상으로 운영하는 전담 병동 지정 제도를 도입해서 연말까지 100병상 이상의 중환자 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내년 3월 말까지는 중환자 긴급치료병상 사업을 통해서 400여 개의 병상을 추가 확충하며 재유행이 발생하더라도 중환자 병상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치료병상은 병상 한 개당 최고 3억 5천만 원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전담병동 지정제는 병동 전체를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으로 전환시키는 데 따른 손실을 정부가 보존해주는 제도입니다. 정부 안대로 중환자 병상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데 문제는 없을까요? 중증 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 처치를 할 수 있는 상급 종합병원은 수도권에 모두 21군데가 있습니다. 이른바 환자 수로 5손가락 안에 든다는 수도권 민간 상급 종합병원의 코로나19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을 파악해봤습니다. 단 2개 병원만이 전담 치료 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긴급 치료 병상 신청 목록에도 이들 대형 상급 종합병원들은 거의 빠져 있습니다. 암이나 심내혈관 질환 이런 쪽의 중환자들도 당연히 그 대학병원에서는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코로나 중환자의 전력을 투하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일반 환자를 보는 병상은 유지는 하면서 가급적이면 추가적으로 병상을 확보해서 기존의 의료 체계가 훼손되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중환자 치료 병상을 확보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종 전염병 중환자를 볼 의료 인력 부족은 더욱 큰 문제입니다. 대구 경북의 대규모 감염 사태 때 코로나19 중환자가 많았던 경북대병원의 중증 환자 음압병상입니다. 중증 환자 1명의 몸을 소독해주고 침구를 정리만 하는데도 최소 3명 이상의 간호사가 필요합니다. 각종 시술을 할 경우에는 4-5명의 의료 인력이 달라붙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은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9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립대학병원으로 시설과 장비를 상당히 갖췄지만 중환자를 돌볼 인력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평소에는 중환자 1명당 3교대를 하면서 예를 들어 쉽게 그냥 3명의 간호사가 3교대를 했다라고 치면 코로나 확진 중환자가 되면 2시간 이상 근무를 하기가 실제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1명이 보던 게 곱하기 4, 사실 3명이 아니라 총 12명? 환자 1명을 보는데 12명의 간호사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돌아가면서. 근데 이제 대충 저희 학회에서 이제 계산한 바로는 이제 뭐 한 20명 정도의 코로나 확진 중환자를 본다. 물론 그 중환자들이 똑같은 중증도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의 중증도가 있다 감안을 했을 때 이제 필요한 의사, 뭐 그 유닛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가 지금 9병상이니까 9병상이 하나의 유닛이라고 치면 여기가 이제 돌아가기 위해서 지금 저희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계산한 간호 인력은 80명.
정부는 분당 서울대병원에 60명의 간호사를 비롯해 공공병원에 400여 명의 간호 인력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민간병원에는 인력 배정이 힘들어 기존의 인력을 재교육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전담 치료 병상을 운영하는 민간병원에는 대신 국립중앙의료원이 나서 전염병 중환자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람 크기의 인형을 중환자 모델로 삼아 실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압 환기를 주면서 산소를 주면서 타이단 볼륨을 주면서 최소 여기까지는 들어가서 석션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석션을 해서 실제로 들어갔다 하고 가래를 뺄 때는 이 부분을 누르면요 소리 들리죠? 빨려요 석션이. 자, 한번 세팅해 봅시다. 지금은 연습이기 때문에 바닥에 떨어뜨려도 제가 허용해 드릴게요. 그렇지만 환자한테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글러브 끼고 깨끗하게 세팅하셔야 돼요. 잘하시네. 다음 단계는 전문 간호사 지도 아래 진짜 중환자를 돌보는 겁니다. 진짜 환자를 대상으로 중환자 간호사가 교육자가 돼서 교육생한테 같이 환자를 보면서 특수장비 적용하는 방법, 간호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민영이기 때문에 잘 안 들어갔는데 굉장히 전문적인 간호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전문적인 간호 인력이 필요하려면은 교육할 수 있는 중환자 전문 간호사라든지 또는 특수장비를 담당할 수 있는 중환자 전문 간호사가 나라에서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간병원이면서도 경기도의 코로나19 거점병원인 명지병원. 현재 9개의 중환자 병상을 운영하는데 곧 14개 병상을 추가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민간병원이라 인력 지원이 바로 되지 않아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운영에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환자가 는다면 이제 국가 정책적으로 이거를 집중화를 시키실 건지 아니면 서로 조금씩 나눠서 여러 기관이 참여할 것인지 생각하셔야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집중화를 한다면 저희 인력만으로는 실은 하긴 어려워요. 저희도 공공병원처럼 인력 지원을 해주셔야죠. 저희가 사립병원이긴 하지만 공공의료 역할을 하니까 저희 같은 기관에도 충분히 지원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코로나 환자 본다고 그래서 수가가 조금이라도 말이야 뭐 수가 보상이 있든지 그 직원들 보너스라도 줄 무슨 재원이 만들어져야지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죠. 저는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런 시스템을 왜 빨리빨리 같이 만들어야 되는 대목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안 움직이는 건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뭐 이건 뭐 의료 전문가들은 민간 상급 종합병원이 코로나 환자 치료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를 위해 중증 환자 대비 시스템에 예산을 우선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코로나19 중환자의 치명률을 더욱 낮춰야 신종 전염병에 대한 위기감이 줄면서 경제도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상급 종합병원이 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증 환자의 진료. 그다음에 감염병과 같은 재난 시기에 당연히 그런 병원들이 역할을 해야죠. 인력과 병상에 조금 더 우리가 투자를 해서 500명쯤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놨으면 사실 이번에 2.5단계로 저는 안 가도 됐다고 생각해요.
단기전력을 대학병원이 갖고 있는 병상을 어떻게 조정할 거냐, 이걸 확보할 거냐, 그리고 확보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그리고 확보에 따른 비용들을 어떻게 보상해주고, 그리고 정부는 어떻게 전체적인 병상 배분들을 어떻게 조정을 할 거냐, 이런 뭔가 법적인 장치까지 만약 필요하다면 이런 거를 지금 빨리 정부가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게 결국은 장기적인 우리 사회에서 경제라든지 지속 가능한 어떤 성장 이런 거를 보장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코로나 위기 속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은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까요? 자동차 볼트와 타이어 교체 장비를 생산하는 이 업체는 코로나19의 위기를 전환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고용 상태가 불안한 외국인 노동자 대신 여성 인력을 대거 채용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자동차 부품 제조 일감이 줄어들자 가사를 부담하는 여성들을 위해 시차 근무제를 확대했습니다. 또 여성 인력들이 무거운 부품 등을 들지 않도록 부품을 운반하는 자동화 시설을 늘렸습니다. 제조업이다 보니 사람 쓰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고민 끝에 저희가 스마트 팩토리를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가 추진되면서 일하시는 분들의 일자리가 많이 좋아짐으로 인해서 젊은 인력도 많이 오게 됐고요. 또 여성분들도 많이 채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대면 접촉을 줄이기 위해 사무실이 다른 부서 간 화상회의도 늘렸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갈 수 있는 부분에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의 모습으로 회사가 변화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일부 염색 섬유 업체들도 변모하고 있습니다. 스카프 등의 프린팅을 하는 이 업체는 코로나19로 매출이 절반으로 줄어들자 특수 재질 마스크 개발에 눈을 돌렸습니다. 4월쯤만 해도 실제 오다가 안 들어오니, 오다가 멈춰버리니, 그러면 이제라도 우리 기능성 가공을 접목을 해서 마스크를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아이템을 서치하다가 또 이제 저희 협력사에서 구리가 들어간 원사로 해서 이제 잘 만들어 주셨어요. 바이러스와 세균의 부착을 막을 수 있는 구리를 마스크 원사에 합성시켜 지난 6월 말 항균 마스크로 인증받았습니다. 서른 번 정도 세탁해도 성능에 변함이 없어 꾸준한 매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준비를 한 2달 정도를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죠. 그래서 공인인증서 다들 받고 뭐 문제 없는 거 확인하고 아무래도 이게 이제 매출이 일어나고 하니까 조금은 도움이 되죠. 동대문의 한 도매 의류 상가는 아예 판매 전략을 바꿨습니다. 상가 한편에 신상품을 촬영할 수 있는 스튜디오를 마련했습니다. 매장 직원들이 새로 출시된 옷을 입고 직접 촬영을 합니다. 신상품을 촬영해 중국 상인들에게 SNS로 알리고 주문을 받아 원거리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분들에게 하여금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한국에 있는 중국 에이전시 분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 올릴 때도 있고 뭐 추가적으로 뭐 2회 정도 올릴 때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촬영이 지금은 우선은 직접 보시지를 못하시니까 촬영밖에 뭐 방법이 없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촬영했던 사진들을 저희가 위챗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제가 사진을 이런 식으로 올리면은 이 사진을 보고 손님들께서
이런 식으로 주문을 해주세요. 저희 옷을. 주문을 해주시면은 바로 결제와 포장이 끝나고 배달이 이어집니다. 네, 가세요. 이렇게 포장을 해서 에이전시를 통해서 중국으로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물건을 주문 온 물건을 손님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포장을 하는 과정입니다. 판매를 늘리기 위해 매장에서 인터넷 방송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 스튜디오에서 동시에 촬영하는 모습을 상가관리 CCTV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4, 5년 전부터 메르스 이후에 이제 이런 또 상인들을 위해서 상인들이 이제 SNS 활성화를 위한 공동 스튜디오 같은 거를 만들어서 상인들이 이용을 해서 SNS에 중국의 주로 위챗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시장을 지금 커머스 시장이나 SNS 시장으로 대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김성수 군과 결혼식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신랑 신부들을 위해 결혼식장도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랑이 따라갈게요. 이 모습 따라갈게요. 그러니까 이번을 2번 픽스 할게요. 바로 짐벌로 넘길게요. 네, 2번 따라가세요. 따라가시고 오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인 신부님이 입장하시겠습니다. 신부 입장. 지금 이 마음 그대로 오래도록 사랑할 것을, 서로에게 인생에 더없이 좋은 친구로 살아갈 것을 함께해 주신 모든 앞에서 진심으로 서약합니다. 하객 여러분들을 모신 앞에서 두 사람이 영원히 하나 되는 언약하였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게 잘 살게요. 행복하게 살게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조금 못 받았대. 네, 최근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로 인해서 하루에 약 100여 건의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이제 촬영팀 인력이 한계가 있어서 이제 동시간대 한 20팀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꼭 이제 결혼이라는 것이 결혼식장이 아닌 이제 비대면 결혼식을 해서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해서 좀 색다른 결혼식으로 트렌드가 바뀔 거라 생각합니다. 국내에서 수출입 물동량이 가장 많은 부산항입니다. 컨테이너 하역 작업이 한창입니다. 국내 수출 실적은 올해 2분기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최대 25.6%까지 줄어들었지만 7, 8월이 되면서 다소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 세계적인 코로나 재확산과 내수 불안 등으로 우리 경제는 한치 앞을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시장에 이긴 기업이 살아남는다고 보는 것보다도 지금 같은 시기에는 살아남는 기업이 시장에서 이기는 기업이기 때문에 생존이라는 키워드에서 제일 방점을 둬야 되고요. 근데 너무 사는 데만 급급하다 보면 미래가 없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준비를 동시에 해야겠죠.
이 과정은 굉장한 아픔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이런 과제를 올해 우리 하반기에 우리 기업, 우리 경제, 우리 국민이 잘 해나가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단순한 올해 전망, 내년 전망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가 결정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여기 뭐뭐 들어가요? 김치, 간장, 참치, 김가루. 어려우신 분이 밥을 맛있게 잘 잡수시고, 예? 네, 건강하게 하시라고 이렇게 건강한 마음으로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려운 노인들에게 식사를 무료로 제공했던 한 봉사단체가 코로나19로 사람들이 모일 수 없게 되자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식사를 대주기 위해서 컵라면 2개 정도 넣고요. 그다음에 우리 즉석밥, 그다음에 간식으로 과자도 넣고요. 제일 중요한 손 소독제,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단백질이 부족하잖아요. 영양분이. 그래서 삼계탕, 즉석에서 데피기만 드실 수 있는 삼계탕. 원래는 배달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코로나 이것 때문에 밖에 많이 모이면 안 되고 그런 상황들 때문에 꼭 필요하신 분들 정말 혼자서 더 이상 못 견딜 만한 분들은 저희들이 그동안에도 쭉 찾아다녔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어르신 좋았습니다. 밥해서 왔어요. 주신다고. 이렇게 웃으시니까 좋다. 예? 고맙습니다. 일주일 식량. 고마워요. 네, 네 살짝 갈게. 살짝하게 오세요. 예, 갈게요. 네. 예. 들어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깜짝 오시긴 하세요. 고마워요. 한 분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코로나보다 배고픔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배고픔보다 외로움이 더 끔찍하대요. 아무도 찾아갈 데가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 외로움. 신종 전염병은 누구나 걸릴 수 있지만 그 피해는 누구에게나 공평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염병 시대가 몇 년 후에도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가정으로 장기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장기전의 관점을 가져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세와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중장기전으로 갈 건가에 대한 문제는 전망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그거를 대하는 태도와 우리가 그걸 어떻게 지금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의료 전략, 사회 전략, 나아가서는 이제 어떤 심리적인 측면까지 다 포괄하는 그런 이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신종 전염병 시대의 장기 과제는 폭증할 수 있는 환자 발생에도 안정적으로 의료 자원을 확보하고 가동시키는 겁니다. 팬데믹 대응은 결국은 폭증, 서지를 대응하는 것입니다. 즉 의료 자원은 그릇 같은 거고요. 확진자 발생은 거기에 부어진 물 같은 거죠. 넘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잖아요.
따라서 이 그릇을 계속 좀 키워가야 되고 물의 양은 계속 유량을 줄여야 되는 거죠. 근데 물의 유량을 줄이는 노력들은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 매우 성공적이었는데 그릇을 더 큰 용기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그만한 속도가 나지 않는 것 같아서 사회가 같이 고민하고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전염병 중환자를 충분히 수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커다란 그릇인 의료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물론 중환자가 나오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나오더라도 400~500명 정도는 수용할 수 있다는 그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서 조심조심하면서 경제를 완전히 락다운 시키는 일은 하지 맙시다. 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앞으로 나가야 될 방역 정책의 방향이라고 봅니다. 코로나19 이후 또 어떤 신종 전염병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 전염병의 유행은 경제 활동을 위축시켜 생존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방역과 지속적인 경제 활동이라는 큰 숙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